1788년부터 1808년까지 20년 동안 마리아 루이사 데 파르마는 스페인의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생애 동안에는 끊임없는 불륜부터 적을 독살했다는 것까지 어두운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소문들 중 어느 것이 사실이었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나라에서 매우 인기가 없었습니다. 함께 그녀의 삶을 바라봅시다. 파르마의 마리아 루이사는 1751년 12월 9일 이탈리아 북부의 파르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수많은 소국들로 나뉘어 있었고 1748년에 파르마 공국은 부르봉 왕가에 수여되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종식시킨 엑스라샤펠 조약 덕분이었습니다. 부르봉 가문의 여러 분파가 프랑스와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었고 마리아 루이사의 아버지인 펠리페, 즉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의 둘째 아들이 공국을 물려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그녀의 아버지가 파르마 공작으로 그곳에 도착한 지 2년이 조금 넘은 후 이탈리아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어머니는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장녀 루이즈 엘리자베트였습니다. 그녀는 1739년에 결혼한 필리프와 가까운 친척 관계였으며 이는 유럽 왕실 가족들 사이에서 가까운 사촌끼리 결혼하는 전통을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필리프는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41년에 태어났습니다. 10년 후인 1751년 1월에는 아들 페르디난트가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루이즈 엘리자베스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11개월 뒤 마리아 루이지가 태어났습니다. 세 아이와 그들의 부모는 콜로르노와 파르마의 공작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궁전은 수십 년 전 웅장한 중세 건축물을 18세기 궁전으로 개조하고 확장한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두 형제 자매는 프랑스 계몽주의의 저명한 학자 에티엔 보나르드 콩디악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전해지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실 콩디악은 1768년에 파르마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쯤이면 마리아 루이사는 이미 이탈리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전에 마리아 루이사의 어머니가 1759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어서 1763년에 그녀의 언니 이사벨라가 사망하는 비극을 가족이 겪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근세 유럽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천연두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어머니가 1759년에 세상을 떠났을 때쯤에는 이미 그녀가 누구와 결혼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고 프랑스의 루이 왕자, 부르고뉴 공작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761년에 겨우 9살의 나이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3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카를로스 왕자와의 결혼이 제한되었습니다. 협상이 이어졌고 1765년 9월 4일 결혼식은 마드리드 북쪽 세고비아 근처의 라그라나 궁전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겨우 13세였고 카를로스는 16세였으며 두 사람은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결혼 초 몇 년간 마리아 루이사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를로스의 어머니 마리아 아멜리아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카를로스가 스페인 왕위 계승자가 되면서 마리아 루이사는 스페인 궁정의 최고 귀부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러 친척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로 그녀가 남편에게 보인 지배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0대 영향을 받는 젊은이로 결코 강한 왕위 계승자나 통치자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결혼은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고 자녀가 생긴 후에도 유산과 그녀와 카를로스의 여러 자녀의 죽음으로 인해 그 기쁨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은 근세 초기에 매우 높았으며 아이들의 35%가 10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은 유럽의 일부 왕가들 사이에서 특히 심각했는데 이는 왕실 가문들 간의 근친 결혼의 결과였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앤 여왕은 17세기 후반에 14번 임신했지만 유산이나 유아기 또는 아동기 사망으로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앤 여왕보다 조금 더 나은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24번의 임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10번은 유산으로 끝났지만 14번은 만사까지 갔습니다. 그녀가 낳은 14명의 아이들 중 7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 7명은 유아기나 어린 시절에 사망했고, 이로 인해 스페인 궁정에서는 마리아 루이사가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카를로스의 첫째 아들인 카를로스 클레멘트는 1771년 9월에 태어났지만 1774년 3월 겨우 2살 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 루이사라고 이름 붙인 딸은 1782년 여름 4살 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쌍둥이인 찰스와 필립은 히스패닉식 이름으로는 카를로스와 펠리페였으며 1783년 9월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고 1784년에 서로 3주 반 차이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은 7명의 자녀는 1775년에 태어난 카를로타, 1779년에 태어난 마리아 아멜리아, 1782년에 태어난 마리아 루이사, 1784년에 태어난 페르난도, 1788년에 태어난 카를로스, 1789년에 태어난 마리아 이사벨라, 그리고 1794년에 태어난 프란시스코입니다. 이들 중 몇 명은 여러 유럽 국가의 왕과 여왕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마리아 루이사는 1799년까지 유산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그녀는 이미 40대 후반이었고 폐경이 지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출산 이력이 이미 그녀의 몸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1770년대 20대였던 시절에는 매력적인 여성으로 알려졌지만 17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리아 루이사는 조기 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30대가 되었을 때 그녀의 피부에 황달기 어린 누런빛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끝이 없는 임신과 여러 번의 유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루이사의 시아버지인 카를로스 3세 왕은 1788년 겨울에 사망했고 그녀의 남편이 카를로스 4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2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동시에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곧 마쿠의 핵심 인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강한 통치자가 아니었고 마리아 루이사에게 휘둘렸습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 루이사는 1788년에 열린 첫 번째 국정고문회의에 참석했고 나라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남편이 통치하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주로 사냥이나 귀족의 여가 활동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국가의 일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스페인에서 교육과 문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그녀는 프란시스코 고야의 주요 후원자였으며 그는 1790년대에 공식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가 궁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녀가 여러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끝없는 소문과 비난이 은밀히 퍼졌습니다. 특히 한 소문에는 그녀가 에마누엘 대 고도이와 불륜 관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1790년대의 국무장관으로서 스페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른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빠른 권력 상승, 그리고 여왕의 후원, 그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연인 관계였다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마리아 루이사는 자녀를 잃었을 때나 폐경으로 인한 우울증 등 힘든 시기에 감정적으로 고도이에게 의지했습니다. 고도이가 그녀의 여러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소문도 있었으며 여왕의 고해 신부는 유언장에서 그녀의 아들, 딸들 중 누구도 적법한 혼인에서 태어난 자가 없다고 썼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확실히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고도이의 권력을 질투하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고 여왕이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약을 넘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적인 소문은 마리아 루이사와 스페인 궁정의 여러 고위 여성 귀족들과의 관계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마리아 카에타나 데 실바,
제13대 알바 공작 부인을 독살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알바 공작 부인은 비아프랑카 후작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스페인 명문 귀족 가문의 결합은 그들을 스페인 왕실 궁정에서 매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습니다. 왕실과 오수나 가문 다음으로 두 번째였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그 결과 알바 공작 부인과 오수나 모두에게 라이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1802년 여름 알바 공작 부인이 불과 40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녀의 죽음은 의심스럽게 여겨졌고 여왕이 자신의 라이벌을 독살하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이었으며 거의 모든 역사가들은 알바가 심한 열로 악화된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루이사가 독살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여성은 알바 공작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1802년 그녀의 아들 페르디난도 왕자가 나폴리와 시칠리아의 마리아 안토니아와 결혼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며느리를 싫어해서 한 번은 에마누엘 고도이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 며느리라는 그 악마 같은 뱀과 내 아들이라는 그 비겁한 잡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사람 사이의 적대감과 그녀가 겨우 21세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녀가 독살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으며 마리아 안토니아는 실제로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1800년대에 이르러 스페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왕비의 불륜 의혹이나 조작된 독살 이야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에 신경 써야 했습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이 서유럽에 등장했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고 결국 1790년대 초에는 마리아 루이사의 사촌인 프랑스의 루이 16세 왕이 폐위되고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프랑스 혁명 전쟁에서 카를로스 왕과 그의 정부는 영국, 오스트리아와 함께 프랑스를 상대로 한 반프랑스 동맹에 당연히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1794년에 프랑스가 적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자 카를로스, 마리아 루이사, 고도이, 그리고 마드리드를 이끌던 다른 이들은 놀랍게도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프랑스 공화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스페인은 유럽 열강 중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동맹은 항상 불균형한 관계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스페인은 유럽에서 이류 강국이었고 프랑스는 공화국 아래에서 대륙의 지배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04년부터 프랑스의 황제가 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아래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1807년 마리아, 루이사, 카를로스, 그리고 고도이는 프랑스의 팽창을 이용하려고 퐁텐블로 조약에 동의했습니다. 이 조약은 스페인이 사실상 포르투갈을 침공하고 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는데 포르투갈은 프랑스의 주요 적국인 영국과 밀접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가 스페인 내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시기가 이어졌고 결국 카를로스의 폐위와 카를로스와 마리아 루이사의 장남 페르난도의 잠시 동안의 즉위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루이사의 장남 페르난도는 수년 동안 우유부단한 아버지에게 점점 더 반감을 가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마리아 루이사와 카를로스는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해 나폴레옹에게 호소했지만 그들의 항의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스페인 왕실 자체를 아예 배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1808년 여름, 그는 자신의 형제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새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마리아 루이사는 마드리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시절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조치는 나폴레옹에게 재앙이었고 스페인에서는 오랜 게릴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은 1800년대 후반과 1810년대 초반에 너무나 많은 프랑스의 자원을 삼켜버려 스페인의 괴양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808년 카를로스의 퇴위와 페르디난드가 폐위되고 조제프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고도이는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에서 1800년대 후반과 1810년대 초반을 사실상 반쯤 감금된 상태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액상프로방스와 마르세유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스페인으로 돌아가 정치적 불만의 근원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정치적 구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1812년 전 국왕과 왕비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은 이탈리아로 이주하는 것이 허락되었고
그곳에서 한동안 교황청의 후원 아래 로마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무렵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나폴레옹 제국이 1810년대 중반 러시아 침공의 참패로 무너지자 페르난도는 스페인으로 돌아와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부모가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했고 그래서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남편은 남은 생애를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그들의 은퇴 생활은 결코 불쾌하지 않았으며 교황청의 측근으로 지내며 귀중한 예술품 컬렉션을 모으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1819년 1월 2일 67세의 나이로 영원한 도시 로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를은 불과 2주 반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도이는 그동안 30년이 넘게 더 살았습니다. 마리아 루이사는 유언장에서 그를 주요 수혜자로 지명했고 샤를은 그녀가 죽은 후 곧바로 그에게 망명지 궁정을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소문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끝내 확실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마리아 루이사 대 파르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근에 구독자 30만 명을 달성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알림을 켜고 구독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푸 같은 라이브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